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에 돈이 없는데 더 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실수요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풀린 전세 대출이 200조에 육박하죠. 근데 거저 빌려주다시피 한 이 전세 자금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빌려간 세입자 이거 떼일까봐도 걱정이고 또 이 전세 자금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됐을 당시 23조에 불과하던 전세 대출이 2022년 10년이 지난 지금 194조, 200조에 육박할 만큼 전세 대출은 활성화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란 명분으로 어떠한 규제도 안 받고 모두 한도를 올려주고 금리를 완화하는 기조를 지난 두 정권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규모 80에서 90%까지 실행이 됐고 은행에서 1%대 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줄 정도로 이거 안 쓰면 바보라 라고 느낄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출을 해줬죠.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갭투자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18년도에 갭투자 비율 15%가 안 됐는데 21년이 돼서는 42% 가까이 갭투자 비율이 늘어났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갭투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죠. 또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 빌려준 세입자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정책이 실수요자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허들도 없이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의 아파트값 전세금에 갭을 끼고 이렇게 집을 샀었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줄 수 있고 또 기존에 갭 투자했던 사람들도 신용대출 연끌을 통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대출을 마련하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됐습니다. 여기 전부 다 대출로 올려진 집값이죠. 근데 이 전세 대출로 받쳐주던 집값 금리가 1%일 때나 이만큼 빌려서 받쳐줬지 이제 금리가 7%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세입자들도 이걸 받쳐주기가 힘듭니다. 터무니없는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집주인한테 줄 수가 없으니 이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을 돌려주긴 하지만 기존 전세금 수준밖에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주인은 더 받아놓은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 갭투자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갭투자의 전제 계속 오른다는 게 전제입니다.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올라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남의 자본을 통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 이게 갭투자인데 이러한 전제가 모두 깨지게 됐습니다. 전세를 올려준 이유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전세집을 들어갔습니다. 또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줄 때도 이사를 가는 것보다 복비를 또 내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세가 상승 요구에도 맞춰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진짜 실수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1억에 80만원 빌라 살던 사람이 4억이라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해준 것 이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입니다. 그동안 실수요자 프레임에 갇혀서 이걸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이 정책이죠. 제가 작년에 했던 영상에서 다뤘던 아파트 양주의 한 아파트인데 3억 중반에 분양해서 피가 최대 1억 정도 붙어서 4억대로 거래되던 아파트였는데 임대차 3법 이슈를 타고 전세금을 매매가만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호가가 7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근데 이 양주 옥정에 전세를 태워준 대부분의 세입자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메꿔준 사람들이었어요. 3억은 대출로 들어온 상황이 세입자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던 아파트의 지금 전세가 1억 7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억을 전세자금 대출로 끌어왔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되니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떠나고 이거에 갭 투자했던 사람들 그들한테 전세금 돌려주고 또 이 집을 사용할 세입자를 메꿔놓다 보니까 전세가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억 8천에서 5억까지 전세금을 받아놓은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 2억대 초반이라도 전세 놓으면 다행인 상황이 불과 1년 만에 펼쳐지고 있어요. 신규 입주로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갭 투자한 영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대차 3법 이슈랑 맞물려서 입주 초기 주변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랬던 그 집의 전세가가 2억에 내놔도 쉽게 나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4억 중에 2억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돌려줄 수 있지만 나머지 2억은 영끌에서 갭만 주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마련하기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검단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도 있고 그랬는데 분양만 받으면 잔금 때 전세 놓을 수 있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정작 입주할 때가 다가오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죠. 전세를 메꿔보려고 내놓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경쟁적으로 전세가를 낮추고 있지만 여기에 살아줄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전용 94, 전용 110, 큰 면적, 작은 면적 상관없이 2억대의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공급이 이어지는 지역이죠. 또 김포 한강의 컴팩트 시티 4만 6천 가구 규모가 조성 예정이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집이 들어오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지었고 이걸 부자 된다는 생각에 분양들 많이 받았는데 여기를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요라는 거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일정 부분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정작 집을 산 사람들은 분양받으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안 재고 받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전세 놓겠다. 실수요 아니었고 이들 집은 안 팔리는데 돈은 내야 되는 상황이 닥친 지금 끔찍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시장 또 다른 악재가 두 가지나 생겨났어요. 자금줄이 말라버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 제가 소금물을 예로 들어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전세 놓을 수 있는 아파트가 물이고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 그걸 바로 전세금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전세가는 소금물의 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떠들 때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쨌든 새로 구하는 전세가 폭등을 했고 이를 틈타서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이러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칸막이를 풀면 소금물의 농도는 다시 옅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당연한 이치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의 상황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잠겨있던 칸막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새로 지어진 집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죠.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유동성은 더 쪼그라들었어요. 물은 늘어나고 소금은 줄어드니 기존 수준의 전세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역전세의 모습으로 지금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갭 투자가 늘어났던 거 잠깐 짜졌던 소금물에 기대서 비싼 값에도 갭을 끼고 투자로 매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칸막이가 풀리니까 역전세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죠. 집주인들 당장 수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 구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 5만 2천 개, 경기에 6만 8천 개, 인천에 1만 5천 개,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니죠. 반포자이 최고가 22억 대비해서 10억 가까이 떨어져서야 겨우 세입자를 채워놓을 수 있었어요. 수조에 물은 쏟아져 들어오죠.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포자이 10억 떨어지고 반래퍼도 9억 가까이 떨어지고 잠실의 엘리트 여기도 7억 가까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집주인들 현재 세입자를 붙잡으려면 수억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걸 막을 수도 없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역전세이죠. 이게 지금 똘똘하다던 지역까지 열애 없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근데 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악재냐? 그동안 2년 계약하고 2년 갱신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고민을 안 해도 됐었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들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주변에 수억은 싼 전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중도 해지하고 새 아파트로 다시 이사가는 갈아타기가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집주인 같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될 때까지는 그 돈 안 돌려줘도 된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구해야 하니까 패닉에 빠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무이자 사금융과 같은 전세금을 4년간은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치솟아 오르는 환경에서 이 돈을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집주인들한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금 받아놓으면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내 돈처럼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생긴 거죠.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 동구할 길이 더더욱 없는 시장에서 확보해 놨다고 생각했던 유동성이 회수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강남의 한 단지, 여기도 지금 돈 필요한 사람들 쌓여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라는 거, 그때 되면 분양받았던 대금을 치러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죠. 전세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고 호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 국평 전세값 17, 18억까지 부르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 9억대에 나와서도 아직도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어요. 인근에 워낙 신축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죠. 19년 2월에 입주한 단지, 8월에 입주한 단지, 또 21년 7월에 입주한 단지, 좋다고 얘기하는 신축의 브랜드 고급 아파트들이 주변에 즐비해 있습니다. 여기 지역들 전세가 임대차 3법 갱신 이슈를 타고 17, 18억씩 받아놓은 지역들이죠. 근데 이 지역에 3,300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전세가는 9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DH 아너힐스 작년에 18억 5천까지 받아둔 전세죠. 레미안 블레스티지 입주할 때 9억 정도의 전세였는데 임대차 3법 이슈를 타고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는데 여기랑 프레지던스 자이랑 거의 계약 시점이 겹치게 되죠. 여기 17억 이상 전세를 받아놓은 이런 집들이 이제 통상의 전세 기간 2년이 도과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세가 11억부터 나와 있는데 주변에 새 아파트 9억에 나와 있는데 여기 17억까지 받아놓은 사람들 당장 7, 8억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살고 있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년간 내 돈처럼 쓸 거라고 생각했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메꾸려고 보니까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집주인의 유동성을 더욱더 경색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 바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억이 넘던 검단 아파트 8개월 만에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싸졌죠. 6, 7억 한다는 아파트 4억대 후반 한 5억 가까이에 분양을 하니까 잘 팔렸죠. 다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주변에 6, 7억이라던 아파트들이 4억에 팔리고 있으니 이걸 분양받은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고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몇 억은 로또가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던 시장입니다. 거래가 다 사라진 올 초에도 그러한 광고를 해대고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생겨났습니다.
시세 대비 3억 로또라 그래서 일단 분양받았는데 주변에 시세라는 아파트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11, 12억 한다던 아파트가 5, 6억에 팔리고 있으니 10억 가까이에 분양받은 단지를 끌고 갈 이유가 없죠. 1억을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터진 거죠.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분양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 나머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PF의 새로운 내관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취소 사태가 확산이 되면 대금 회수가 어렵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행 시공사 자금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생각지도 못한 두 번째 악재, 분양만 하면 전부 다 돈 따박따박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땡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말라버린 돈줄, 이미 예상했던 돈까지 못 받게 되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금융권의 PF 사랑,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 2008년 기사인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온 그 PF 규모가 급증을 하면서 이게 시장의 부실 위험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다. 리먼 사태,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부동산 PF 대출 규모, 저축은행 12조 원, 또 이 PF 유동화, LBCP 이런 거 12조, 대략 한 70조 규모의 이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이 부실이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면서 PF 대출에 대한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여기저기 쓰러지는 건설사들 생겨나고 이게 바로 우리가 2000년도 후반에 겪었던 그 상황입니다. 주택 경기 화랑으로 짓기만 하면 팔리니까 프로젝트만 보고 돈 쉽게 빌려주고 금리를 챙기고 덩치를 키웠는데 시장이 식어가니 그들이 빚으로 벌려놓은 사업들이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PF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유동화 증권뿐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도 손실을 볼 수 있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동일한 구조였죠. 이러한 위기를 걱정했던 2000년대 후반의 모습 지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부동산 PF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여기에 대출 폭탄이 터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을 타고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은 3년 사이에 94%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2007년, 2008년 그 당시 대출 규모 은행 30조, 저축은행 12조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80조 가까이 됩니다. 여전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은행권 말고 비은행권에서 벌려놓은 PF 대출이 이렇게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수수료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잘할 수 있지만 이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으니 대출도 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현금 흐름을 짜서 대출을 해준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실이 될 수밖에 없죠. 미분양이 쌓인 거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 가치만 보고 돈을 빌려준 이 대출들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파생 상품도 줄줄이 엮여 있어서 부실이 도미노식으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데자뷰처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2007년, 8년 이때랑 지금 2022년 PF 사태 너무나 닮은 꼴이죠. 다른 점은 지금 현실이 더더욱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 가계 대출 규모 700조밖에 안 됐죠. 지금 가계부채 2000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빚, 자영업자 대출 900조, 전세보증금 900조, 3600에서 3700조 가까이의 가계빚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이 가계가 그들이 추진해온 PF 사업의 결실인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돈이 없으니 안 팔리고 있죠. 사업은 빚으로 벌려놨는데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게가 사줘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많은 부동산 사업들, 이들이 돈줄이 막히고 금융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둔촌주공 계속 얘기했던 이유, 이게 시장의 트리거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되면 이거 말고 다른 정비 사업이나 또 분양하는 데 자금 경색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고, 여기에 한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왔던 한국은행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 PF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돈줄이 말라버린 걸 모두가 체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유동성 지원책도 내놓고 또 RP 매입을 통해서 2조 5천억을 긴급 투입하는 등 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 일시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업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켜봤는데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1순위 마감에서 실패를 하고 평균 경쟁률 4대1도 안 되죠. 대부분이 2순위 청약을 통해서 경쟁률을 채워냈습니다. 이거 청약한다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암담한 성적표입니다. 레고랜드 한전 여파 때문에 지금 국채은행의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의 BIS 비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실패로 다른 사업장들의 돈 빌려준 회사들 지금 가슴 졸이고 있죠.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PF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까봐 조마조마한다는데 예정된 수순이겠죠. 사업을 통해서 갚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빌렸었던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성황리의 분양을 맞춰서 계약까지 이끌어냈지만 손해를 보고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자금 경색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계약 해지 사업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담보가치는 하락하고 PF 대출로 쓰던 돈들 대환은 불가합니다. 자칫 중견회사들 도산할 가능성 매우 높죠. 이미 쓰러지고 있는 건설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거 모두의 현실이죠. 근데 그동안 당연히 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돈마저도 끊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게의 경우는 내 돈처럼 쓰던 전세금 이거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터져 나왔고, 건설사들 계약하면 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돈 들어올 걸로 예상했던 것마저도 이제 미지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예견된 공포까지 합쳐진 시장입니다. 이러니 부동산 시장 대세적인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